11월 2일에 북한이 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와 서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뉴스에 따르면 최소 10발 이상, 그것도 다종으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공해상에 떨어진 한 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제 아침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월 2일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 일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게 먼저 속보로 떴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그 초기 방향이 울릉도 쪽이어서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인 오전 8시 55분에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중 한 발이 울릉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전역에 이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서울신문에서 소개한 이 TV 화면을 보게 되면 정규 방송 도중에 빨갛게 화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공습 경보 발령 이렇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릉군 지역 가까운 지하 대피 시설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해달라. 이런 공습경보 발령 경고문 같은 빨간 그게 거의 화면을 반 이상 차지하게 이렇게 나왔고, 이제 실제로 오전 8시 55분경부터 한 3분 정도 울릉도 섬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3분간 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굉장히 긴 겁니다. 막상 듣다 보면은 굉장히 긴 건데, 그리고 이제 주민 대피령이 해제된 거는 13분 후 오전 9시 8분경이었고, 그러면 이 공습경보는 언제 해제가 됐느냐 하면 한참 뒤입니다.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그리고 경계경보로 대체되었습니다.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린 그 소식은 이런 겁니다. 08시 55분경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사항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그 시간쯤에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호 JH 페리 여기서 동해상의 공습 경보 때문에 긴급 회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그 울릉도의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일부 주민들은 긴급히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했는데, 여기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울릉 군 관계자의 인터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습경보가 울렸고 이게 연습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일부가 지하 쪽으로 대피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공중파에서 몇몇 공중파에서 무조건 안티 대한민국을 하는 공중파들 이거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 순간에도 또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 저게 적군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거기에서 무슨 그 울릉도 주민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만 대피를 했느냐 주민은 버려두고 공무원만 대피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퍼뜨리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공습경보라고 하는 것은 경보를 듣고 국민 각자가 대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습경보를 들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라는 경보가 아닌 것이죠. 공무원이 그 자리로 찾아가서 인솔해서 대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이고 또 남자들 같으면 군대에서도 체험을 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민방위 훈련도 하고 하면서 기본 지식을 지니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방송인들이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가. 아무튼 탓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분명히 알아두기로 합시다.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면 각자 신속하게 대피소로 아니면 지금 있는 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울릉도에서는 지하시설이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있는 데에는 지금 있다고 했죠. 꼭 지하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피하라고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겁니다. 지하시설 없으면 지을 때까지 버티고 있을 겁니까? 불평을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다급한 상황에서는 불평 소리를 멈춰라. 너무나 나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매 사건마다 이런 식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른은 없습니까? 전부 칭얼대는 애들만 있습니까? 나이가 몇이 됐든 남자든 여자든 공무원이든 아니든 이러한 대피소는 평소에 각자가 파악해 놓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울릉도를 겨냥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도중에 떨어졌다 하니까 여기는 내륙이고 울릉도가 아니야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조준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울릉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로 대피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오전 9시에 서울광장 분향소에 가서 조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게 3번째 조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윤석열 씨는 당장 사직하고 차라리 무슨 승려라도 돼서 남의 조문을 평생 하고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는 거는 흰 국화하고 조문했다. 그것과 관련된 일만 며칠째 올라가 있는데 일을 하십시오.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지. 이거 조문하는 거 하려면 사표 쓰고 그러고 하든지.
북한이 도발을 했다. 울릉도 공습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9시 10분경에 대통령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NSC 회의를 소집했다 하는데 이 정보는 미리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합참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상황을, 동향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조문을 하러 갔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그 행보는, 그러한 선택은 빵점입니다. 5,100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70여 년 이 헌정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문하는 게 중요합니까? 무려 3번씩이나 가다니.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중에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으로 57km. 이 57km,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조준해서 쐈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이래도 한민족이니까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에는 핵폭탄을 쏘지 않을 거다. 핵공격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북한 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핵공격하겠다고 했고 미사일 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다시피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미사일이지만 거기에 뭐가 올라가느냐? 핵탄두가 올라가든지 생화학 무기가 올라가든지, 아무튼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은 특히 이 대한민국 영토를 정조준해서 미사일을 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같이 순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이 무섭다 해가지고 김정은이에게 아양을 떨고 미소를 보내고 그쪽 성질을 건드리지 않겠다 하다 김정은이를 찬양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침공할 때 이번 뉴스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연합훈련 한 죄가 있어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센 친구인 미국에게 뭔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 채찍질을 내리시는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어째서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가, 아니 어느 매체라도 아,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잘못해서 북한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을까? 실제 뉴스를 찾아보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게 그게
북한에게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 버리십시오. 그런 국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대놓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정조준해서 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막연히 혹시 안 좋은, 아주 운이 지극히 나쁘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평화를 노래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운이 나쁘면이 아니고 아주 운이 좋아도 오늘 공격 안 당했다 이 정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공격한다.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말 그 무슨 조문이나 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눈물이나 닦아주러 다니고 뭐 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5,100만 국민이 바로 앞에 핵무기, 핵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 일은 척척 자기가 해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하는, 그리고 정부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검소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큰 그림 말을 좀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동북아시아, 여기는 아무래도 서로 물론 세계도 그렇지만 이웃나라하고 연결이 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게 됐다 하는 그겁니다. 이 3연임, 이게 사실상 종신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버렸다. 그뿐 아니라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가 밀착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 몇 나라 꼽을 수 있는 나라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 정세가 이와 같이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연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은 등소평,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끝이 났다. 그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마오쩌둥이 있고 덩샤오핑, 이건 그냥 옛날 이름으로 이야기하죠. 모택동이 있고 등소평이 있었다고 할 때 이 둘은 성격이 조금 우리가 볼 때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모택동은
폭력혁명으로 공산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택동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아하고 침착하고 온화하고 선량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은 폭동이다. 한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뒤엎는 격렬한 행동이다. 바로 공산주의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다. 이 사람은 전쟁을 이렇게 봅니다. 전쟁이 바로 정치이고 전쟁 자체가 바로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동이다. 상당히 호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등소평은 수정주의자다 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자기들끼리는 중공에서는 저거는 공산주의를 포기한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를 공식 석상에서 부르고 로데오 경기도 관람을 하고 이렇게 미국 문화에 그 적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인물입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등소평이 했던 말이 우리가 그 백묘, 흑묘 그래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론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현재 시진핑의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등소평이 원래 이야기를 했던 것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아니고 노란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다고 합니다. 그 원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어느 것이 생산성 회복에 유리하다 하면은 그것을 써야 한다. 이러한 모택동과 등소평이 있었는데 시진핑은 그러면 어떤가? 시진핑은 시중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리고 서구 많은 나라들에서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모택동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시진핑은 인류 운명 공동체, 이거는 세계의 지배자로서 시진핑 이념, 시진핑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이 한 몇 편 정도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부흥, 그리고 중국몽,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세계 지배의 욕심을 표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파리헌법이라고 해서 82라고 보면 될 텐데 숫자로 파리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당시까지는 현행헌법이었습니다. 2018년까지. 그 제79조에는 이런 것을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속하여 2기를 초과하여 임명될 수 없다. 바로 이 연임으로 끝이다.
하는 헌법 조문입니다. 이것을 시진핑은 2018년 3월 11일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헌법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한 것입니다. 앞에서 바로 이 시진핑 3연임이라고 이게 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등소평 체제의 종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추구하면서 안 그러면 국민이 인민이 굶어 죽고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하면서 그 등소평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고수하겠다. 첫째는 최고 지도자는 2연임 10년으로 끝이다. 장기 집권 종신제 안 된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 그래서 1인 독재 안 된다. 이거를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경제면에 있어서 개혁 개방을 추구한다. 그런데 시진핑이 이거를 깨고 3년임에 이제 돌입을 한 겁니다. 장기 집권을 시작했고 게다가 코로나19 그 행정 관리를 봐서 알듯이 전반적으로 독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개인 통제를 합니다. 완전 집단주의. 그런데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시진핑이 모두 자기 측근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또 자유세계, 세계 모두는 중국이 다시 1인 통치 체제, 1인 장기 집권, 황제와 같은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소평의 그 도광양회라는 것이 있는데 시진핑이 이것도 폐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광양회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 이런 것인데 그 뜻은 개혁 개방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몸을 낮춘다. 남을 지금처럼 세계 지배자가 되겠다. 패권을 추구한다. 이런 걸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걸 폐기할 거다 하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시진핑이 한 이야기가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내겠다.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겠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계 지배를 목표로 미국과 싸우고 또 핵 무력을 동원한 군사 대결까지도 하겠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타이완 공격 준비를 끝내라 하는 지시를 이미 내렸다. 그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걸 숨겨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노골화했다. 3년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갈 것인가. 이제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전략적 공조,
이게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계 지배를 하겠다,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 하고 이걸 노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미국하고 군사적 대결을, 전쟁으로 승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누가 움직이는가? 이럴 때 움직이는 게 북한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그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인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또 이제는 호주까지 해서 결속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치는 것은 미국을 치는 것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묵인하에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기회주의적 침공의 하나로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 그것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놔둘 것인가? 가령 핵무기를 써서, 그래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쳐들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떤 일로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든지, 또 북한의 난민이 발생해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 이걸 중국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의 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안정을 깨뜨리지 않는 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묵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있는 대로 퍼부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똑같이 설령 우리 땅에 떨어지면 북한 땅에 쏠 거냐, 그것까지 무시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동해안에 그들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쏘고 이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대응을 적게 하면 중국의 묵인하에 저지르는 북한의 도발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질 거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손톱만치라도 건드리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 중국이 이야기하는 북중 국경의 안정이 깨지는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늘 쿡쿡 찔러도 참고 있는 사람은 치다 못해서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하죠. 보통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하는데, 우리는 그런 데일수록 적극적으로 나가서 서명하고 동참하고 또 그러한 북한과 중국을 규탄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발을 하면 도발에 대해서 경고하는, 규탄하는 대통령 자신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거 없이 일치단결해서 규탄 성명 의결하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대북 제재 나오면은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하고 저거는 빠졌다 하는데 그 발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여도 겁먹어서 쫄아서 눈치만 보고 있을 거다. 이거를 완전히 분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되는 북한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번에 너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 국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김정은이를 이해하고 김정은이를 편들고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한계다 하는 게 바로 국경의 안정, 코로나19도 그랬고 경제난도 그렇고 해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까 봐 그것을 꺼리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북한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북 지렛대를 우리가 쓸 수 없다. 이게 이제 변명인 것이죠. 사실은 제7차 핵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으면서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한 목소리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대북 지렛대가 쓸 수 없어서 그렇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다. 이런 제스처는 하면서. 그런데 중국은 대북 지렛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 북한에 보내주는 대북 송유관을 그냥 잠궈버린다. 물자를 끊어버린다. 하면은 북한은 꼼짝없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대북 석유 공급을 끊고 물자를 안 보내주고 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파탄이 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안 주면 북한이 망하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런 혼란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김정은이는 중국이 이걸 끊으면 북한이 망하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머리 안 숙이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서로 동일한 걸 가지고 살살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자기네가 죽겠으면 대북 지렛대를 쓸 거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가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중국 눈치를 보고 하게 되면 계속 중국은 북한을 먹여 살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그런 식으로 갈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위 맞추는 거는 어느 경우에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동북아 정세,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이렇게 편이 나눠져 있다고 하죠. 그 마음을 압니다. 편이 나눠져 있어도 설마 죽기야 하겠어. 설마 망하기야 하겠어. 이런 마음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적군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까지 아주 갈 때까지 가보자. 윤석열이 미워서
북한에서 여기 쏜 미사일에 우리 국민이 몇 명 죽고 그래서 윤석열이 쫓겨날 대통령이 뭐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그것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린애들 마음이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런 사람들은 피해서 터지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진심이든 아니든 친북한, 친중국, 친공산주의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핵전쟁이 무섭다. 뭐 그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반대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그 핵공격 당할 게 무서워서 김정은하고 좋게 지내자. 그래서 친김정은 이런 주장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 네 발로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서 악어를 딱 만나니까 잡혀 먹힐 것 같고 악어가 무서우니까 악어에게 잘 보이면 안 잡아먹겠지 하면서 악어에게 달려가서 안기는 스스로 악어 입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